미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중국을 적이라고 규정을 했어요. 네. 사실상 적이다. 트럼프 사람들은 바이든이 중국 정책에 실패한 이유는 중국을 적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더 강하게 해야 된다. 상대가 무엇이냐를 규정하는 걸 미국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따른 전략들을 촘촘하게 세워갑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중국을 뭘로 볼 것이냐 아직 규정이 좀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네. 되게 간단한 질문이었습니다. 자, 한국과 중국의 관계, 한국과 대만의 관계를 당신의 언어로 표현해 주세요. 한국은 앞으로 중국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를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사실 중국이 제일 싫어하는 게 하나의 중국에 대해서, 중국 원칙에 대해서, 이거는 미국도 고수하는 입장인데 그거에 대해서 약간 변경할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는 말이라든가 행동들 되게 민감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뭐 경제도 그렇고 뭐 AI 반도체도 그렇고 또 이제 그 트럼프 입장에서는 또 신경 쓸 부분이 하나가 또 큰 축이 또 이제 미국의 경제 발전과 또 중국과의 어떤 경제 패권 전쟁도 분명히 있는데 거기에 역할하는 게 대만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겸사겸사 또 중국 견제까지도 같이 엮이니까. 근데 한 작년인가요? 재작년만 하더라도 시진핑 3기 임기가 2027년 뭐 이렇기 때문에 네. 그 전에 뭐 전쟁 난다 뭐 이런 거 엄청 많았었는데 네. 지금은 또 약간 좀 그렇죠. 소강 상태 같기도 하거든요. 대만을 지금 미국은 어떤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대만에 대해서는. 이것도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을 미중 관계, 전략적인 관계를 봐야 되는데 그 관계에서 보자면 대만은 굉장히 미국 입장에서는 중요해요. 중요하고 앞서서 2027년 뭐 전쟁설 얘기했었는데 네. 그 이야기가 그래서 나왔다고 하죠. 2027년까지 시진핑이 그 중국 인민해방군에게 대만을 무력으로 통합시킬 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데드라인을 정했으니까 2027년. 그렇다고 해서 이제 2027년에 전쟁을 하겠다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여전히 미중 간의 패권 경쟁에서 대만은 중요한 지역이긴 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왜 이런 표현도 하잖아요. 대만은 영원히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이다. 네. 예, 그런 만큼 전략적으로 이익입니다만은 트럼프는 조금 더 다이나믹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을 상대하는데도 대만을 상대하는데도 서로를 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 중국이 제일 싫어하는 게 하나의 중국에 대해서, 중국 원칙에 대해서, 이거는 미국도 고수하는 입장인데 그거에 대해서 약간 변경할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는 말이라든가 행동들 되게 민감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문제를 좀 자제한다던가 아니면 트럼프가 마치 중국과의 무역이나 다른 중요한 합의를 하면서 그래 대만 문제에서는 우리가 좀 양보할게 너네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중국의 대만 침공을 용인한다라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어떤 양해 네네. 이러면서 중국과의 딜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대만에게 너네들 자꾸 그러면은 우리가 너네들 그 중국의 무력 침략으로부터 도발로부터 위협으로부터 너네들 함께 못 해줘라고 이야기하면서 대만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받을 수도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을 얘기하자면 그 대만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인 가치는 변치 않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중국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트럼프가 이 대만을 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틀림없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그게 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대만과 뭐 중국이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은 한국도 막 참전해야 되고 뭐 한국 GDP 25%막 박살나고 이런 것들도 막 한 1, 2년 전에 막 얘기 나왔었었는데 네. 결국에 지금 그 또 막 주한 미군도 있고 하니까 한국은 지금 만약에 중국과 만약에 대만이 뭐 분쟁이 더 세져서 만약에 전쟁이 국지전이라도 일어나면 어떤 포지션이 되는 거죠? 이게 상위 방공호 조약이랑 뭐 이런 것들까지 포함하면은 진짜 동아시아 전쟁 나는 건가요? 그때까지 안 가는 게 일단 중요한 최고 건데. 중요하지만. 네. 일단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쟁점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주한미군. 주한미군이 28,500명이 있는데 네. 지금의 목적은 공식적인 목적은 북한발 위협을 함께 이제 억제하는 데 있죠. 네네. 근데 이제 이미 오래전부터 워싱턴은 28,500명이라는 이렇게 많은 숫자를 이 북한만 억제하는 데는 가성비가 떨어진다. 그 주한미군의 역할을 한반도 밖으로 확장해야 된다. 결국은 네. 그 말은 뭐 중국을 억제하는데도 네네. 예.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북한 억제하는데 주한미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게 빠져나간다면 우리가 주한미군의 역할이 변화된 상황에서 우리의 한반도 전략은 무엇일까?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느냐? 그거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요.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런 상황은 없어야겠습니다만 미국 측에서는 그것까지 논의하려고 할 텐데요. 그게 뭐냐면 조금 전에 진행자께서 얘기하신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한국군의 역할, 한국의 역할도 해야 된다. 중국하고 가깝잖아요. 미국은 약한 게 병참이거든요. 요 영내에서 중국 앞마당에서 싸울 때는. 그럼 병참 기지로 좋은 게 평택 캠프 험프리 그리고 또 일본도 있고요. 후방 기지로.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한국군의 역할도 요구를 하려고 할 겁니다. 우리가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을 딱 비교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보다 굉장히 군사력이 월등하고 좋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좀 장기화되니까 북한에게 요구했던 게 탄약 이런 거였잖아요. 화기류.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일 거거든요. 전쟁이 만약에 장기화돼 이런 상황 없어야겠습니다. 장기화된다면 이 탄약 이런 부분들 분명히 병참 문제들이 있을 텐데 한국은 사실 북한이라는 나라 때문에 북한이라는 존재 때문에 그 병참이라든가 탄약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보유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의 일정 부분 한국이 북한을 억제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었던 그런 군 자산이라든가 병참 이런 것들을 일정 부분 요구할 수도 있죠. 예, 그렇게 된다면은 이건 다 너무 많은 이유가 있는데요. 그런 움직임들이 있다면 북한이 기회주의적으로 한국이 지금 이 대만에 좀 가 있네, 쏠려 있네. 그렇다면 이제 북한이 그런 계산까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우리가 한반도에서 기회가 있겠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요거는 사실 제가 얘기를 하면서도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앞에 실현되지 말아야 할 너무나 많은 이프들이 있다라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 막 전쟁 고조, 막 전쟁 뭐 위기설 막 이런 얘기들도 막 계속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에도 보면은 저도 뭐 그런 걸 잘 안 보는데도 막 엄청 터요. 뭐 이제 하나 보면 다 딸려. 전쟁 나기 직전인 것 같은 느낌이 많거든요. 근데 지금 딱 그러면 봤을 때 뭐 기자님의 개인적인 사견으로 봤을 때는 현 상태는 어떤 정도라고 봐야 되나요? 또 뭐 위기감이 막 고조됐다라고 봐야 되나요? 왜냐면 되게 백악관 오래 어려운 질문이네요. 저는 위기가 그러니까 전쟁 측면에서 위기가 고조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전쟁이 단순한 국지전이 아니라 그야말로 뭐 해군, 공군력, 지상군이 동원되는 그런 전쟁이라고 한다면 그 세계 어떤 나라도 그 미국과 협의하지 않고 특히 이제 미국의 동맹국, 미국과 협의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제 트럼프는 일단 전쟁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솔직히. 네. 그래서 트럼프가 하는 얘기 보면 다 전쟁을 중단하겠다, 막겠다라는 얘기지 우리가 너 때릴 거야 얘기는 사실 많이 안 했어요, 일기 때도. 네. 그리고 하는 얘기가 내가 북한 김정은과 전쟁 날 뻔했는데 막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러우 전쟁도 끝내겠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중동도 중동에 있는 상황도 뭐 팔레스타인이라든가 다른 나라들이 동의는 못하지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빨리 이거 전쟁을 좀 끝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많이 투사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전쟁들을 하겠다라는 거는 저는 트럼프의 계산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경제적으로 전쟁이 좀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하겠다 그런 의도인 건가요? 그런 것도 있고 일단은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전쟁은 굉장히 가성비가 떨어지고 돈이 많이 드는 어떤 극단의 정치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렇게 전쟁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거는 저는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그 뭐 주가에 대해서 엄청 신경 많이 쓰고 굉장히 경제를 활성화시킨 어떤 그런 거에 대한 되게 뭐랄까요 자기의 로망 같은 게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던데 거기가 가장 뭐 최우선 순위라고 봐야 될까요? 또 정치 외교도 다 미국을 경제 발전시키겠다에 초점을 두고 하는 되게 건지. 좋은 지적을 좋은 포인트를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경제도 그렇고 외교 안보도 그렇고 이게 미국 다시 말해서 트럼프의 정치적인 입지에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를 계산을 해보면 트럼프가 왜 이렇게 하느냐에 답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얘기하셨던 것처럼 트럼프는 주가, 물가 되게 민감해요. 그리고 트럼프는 자기 임기에 주가가 떨어지는 걸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어떻게든 주가를 끌어올리거나 유지를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의 관세나 이런 모든 정책도 그렇고 대외 정책도 그렇고 결국은 이게 미국 정치권 내에서 그리고 미국 유권자들에게 어떤 반응을 얻을 것이냐 그런 입장에서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미국 우선주의 우리가 그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그 미국 우선주의가 과연 뭐지? 라고 잘 체감하지 못하는데 정말 미국 우선주의는 그 트럼프의 정말 뼛속까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최근에 트럼프가 북한 핵 보유국 발언했다라고 해서 막 떠들썩하게 막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라고 표현을 했다.
그리고 트럼프뿐만 아니라 국방장관도 그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해서 한국 일부 언론에서는 트럼프가 핵 보유국으로 북한을 인정해 주는 거 아니야? 그래서 되게 거칠게 얘기하면 쫄았잖아요. 반응이 왔잖아요. 네네. 그리고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본인이 원하는 게 핵보유국인데 트럼프가 그거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거야? 그럼 나 도발도 자제하고 뭔가 좀 해봐야겠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트럼프의 이 발언만으로 트럼프의 어떤 그 북한과 관련된 정책이 변했다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트럼프는 이 발언을 하는데 단 1달러도 들지 않아요. 1달러도 손에 들지 않고 네. 북한하고 한국만 오히려 떠들썩했어요. 네, 북한은 네. 잘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한국은 좀 겁을 먹었을 거예요. 우려심을 가졌을 거예요. 네, 네. 이게 사실 미국 우선주의거든요. 트럼프가 세계 가장 강력한 지도자가 한마디 하는 거 이거 그냥 뭐 돈 안 들어요. 그런데 그 주변국들은 긴장하게 만들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모든 행위 그리고 말 이런 데에는 정말 그 미국의 이속을 챙기려고 하는 것들이 있겠구나. 그 관점에서 해결을 하고 그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렇다면 그 관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트럼프가 이쪽에 꽂혀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트럼프의 이쪽 부분을 조금 도와주고 예를 든다면 러우 전쟁을 끝내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러우 전쟁 종전에 지지를 해주고 협조를 해주고 그리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 미국의 지지를 받고 이런 것들 좀 트럼프 입장에서 좀 생각을 많이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물가 내리면서 주가 올리고 제조업 일자리 많이 만들고 네, 그렇죠. 요거 세 네, 가지를 그 세 지금 가- 어쨌든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 거기에 맞춰주면서 그럼 우리 옛날에 이거 하고 싶었는데 이거 좀 해줘 하면은 좀 딜이 될 수도 있다. 네, 저희가 말은 쉽게 했습니다만 이게 참 뭐 어렵죠. 그래서 아트라고 하잖아요. 말이 안 먹히는 아트. 상황도 많으니까. 네, 아트를 해야 됩니다. 이제.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쨌든 한국 입장에서는 그러면 앞으로 어쨌든 잘 해야 되는 어찌 보면 외나무 다리를 잘 건너가야 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뭘 해야지 좀 이렇게 생존 전략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냐면 이 중국과 저 미국이 싸우고 있는데 편 들으라는 거잖아요. 지금 둘 중에 한 편 들으라고. 근데 우리는 중간에 있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돼? 답을 기대하는 분들께 크게 도움이 되지 않지만 네. 제 생각에는 꼭 해야 된다라는 그 두 가지를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미국 전략가들은 그 싸울 때 상대 규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상대 규정이요. 예, 그러니까 협상할 때도 그러니까 네. 이 사람이 내 적이냐 아니면 친구냐 아니면 경쟁자냐 네네네네. 그거에 따라서 협상 테이블에서 총을 가져갈지 아니면 그냥 몽둥이만 가져가도 될지 뭐 네. 전자계산기를 가져가야 될지 좀 달라질 수 있잖아요. 미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리고 특히 트럼프 정부 사람들은 중국을 적이라고 규정을 했어요. 네. 네, 사실상 적이다. 그러면서 바이든도 사실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강력한 정책을 폈잖아요. 트럼프의 그 강력한 정책을 유지했잖아요. 대중국 네. 정책은. 그런데도 트럼프 사람들은 바이든이 중국 정책에 실패한 이유는 중국을 적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더 강하게 해야 네. 된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무엇이냐를 규정하는 걸 미국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따른 전략들을 촘촘하게 세워갑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중국을 뭘로 볼 것이냐 아직 규정이 좀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네. 예, 제가 되게 재미난 일화를 하나 얘기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워싱턴에 있을 때 마지막 취재가 그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 캠프 네네네네. 데이비드 가서 이제 취재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저 백악관을 출입하는 다른 동료 그러니까 저한테 너 질문 기회를 얻으면 이걸 윤석열 대통령한테 좀 물어봐줘 라면서 이제 저한테 건넸던 질문이 있어요. 제가 질문이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그걸 보니까 되게 간단한 질문이었습니다. 자, 한국과 중국의 관계, 한국과 대만의 관계를 당신의 언어로 표현해 주세요. 디스크라이브 해주세요. 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정의를 내려달라. 네, 한국과 중국의 관계, 한국과 대만의 관계는 무엇이냐?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한국은 앞으로 중국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를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함께 적으로 규정해주길 바라겠죠. 네. 근데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런 규정들을 그동안 한국은 모호하게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를 했는데 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익이 될지 아니면 조그만 미세한 조정을 해야 될지 이걸 좀 약간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거 날카로운 질문이네요. 제가 봐도 이게 한국 사람들이 대답하기 되게 어려운 질문. 맞습니다. 우리는 그런 걸 안 하잖아요. 우리는 그냥 두루뭉실하게 가잖아요. 항상.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제가 쓴 트럼프 청구서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도 그 얘기인데 한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한미 동맹도 중요하고 우리 외교의 큰 축이고 유일한 동맹국인 거는 미국이잖아요. 그렇지만 과거 70년, 뭐 30년 전에 한미의 관계, 국제 정세 그리고 한국의 국제적인 위상, 역량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이렇게 많은 청구서를 요구를 할 때 우리도 한미 관계에 대해서 이 청구서 받아들고 면밀하게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갑자기 카드 요금 많이 나오면 들여다보면서 이건 무슨 일이야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번 트럼프 2기 출범을 계기로 우리도 한미 관계의 진짜 값어치는 뭔지 혹시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껴있는 부분들은 없는지 사실 우리가 너무나 실제 값어치보다 인플레이션을 껴서 한미 관계를 생각하면 트럼프가 청구서 낼 때 그 청구서에도 또 인플레이션을 껴서 올 거거든요. 그렇다면 한미 관계는 가격만 비싸지고 가성비는 떨어지는 효용성 떨어지는 관계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이제 국력이 좀 올라왔기 때문에 협상력 어찌 보면 약간 좀 깡을 좀 가지고 좀 협상에 좀 들어가긴 해야 된다. 이런 네네. 얘기이신 거죠. 하긴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간 기본적으로 미국이 뭘 원하면 좀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도 그동안 해준 게 있는데 이런 생각도 많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사실 국가 또 외교 정세가 또 마냥 그런 건 아니니까 그때그때 좀 따져봐야 되긴 한다. 네,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 건 그런 논의에서는 탈피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미국은 중국이야 미국이야라고 선택해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우리는 약간 이런 게 있잖아요. 만약에 반중이라면 무조건 친미 그리고 친일일 것이다 해야 된다. 네, 어떤 진영 극단적인 간의 선택. 딱 나눔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지금 국제 정세가 그렇지 않거든요. 굉장히 사안마다 굉장히 면밀하게 세밀하게 조율해서 어떤 부분은 일본과 굉장히 협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부분은 또 중국과도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진영으로 딱 나눠서 친중이야 반중이야. 물론 중국에 대해서 규정은 해야 됩니다. 우리가 고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규정을 하고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계속 물을 거기 때문에. 하지만 이걸 정책으로 구현하고 행동에 옮길 때는 우리는 어디까지 할 것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 이것들은 굉장히 이렇게 딱 짜여진 바둑판이 아니라 저는 그런 외교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퍼즐 있잖아요. 네. 그 퍼즐 맞추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퍼즐은 딱 거기에 맞춰야지 완성이 되잖아요. 네. 근데 외교는 사실 레고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피스들을 어떻게 어디에다가 맞추느냐에 따라서 그림들이 조금씩 달라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딱 정답을 찾으려는 퍼즐 맞추기가 아니라 레고 맞추기. 상대편도 좋아하고 우리도 좋아하는 그 레고 맞추기를 굉장히 이제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럼 우리나라도 나름의 자국 우선주의를 좀 이제는 그렇죠. 당분간은 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분위기라는 거를 좀 염두에 두고 좀 우리도 좀 할 말은 하고 반대로 또 들어줄 건 들어주면서 또 요구도 하고 네. 그래서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까지는 가야 되지 않냐라는 그럼 정도까지로 좋네요. 해보자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형조 기자님 모시고 트럼프 2기 미국은 또 어떻게 변화하고 또 우리는 또 어떤 기회와 또 위기가 올지 이야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사실 되게 복잡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좀 뭐 명확하게 답을 드린다기보다는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 네. 그 것만으로도 사실 우리한테는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고민하고 저도 많이 고민해보면서 또 투자나 이런 것들에도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기자님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